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학윤 교수입니다. 4장 Sales and Demand Forecasting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예측 또는 수요 예측이라고 불리는 작업은 우리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시발점이자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챕터의 커버 무비로 선정된 영화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사실 상당히 오래된 200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저도 보긴 한 것 같은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 범죄를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그 범죄를 차단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 범죄 예측이라는 게 여러분들 요즘 뭐 범죄 예측을 경찰청에서도 하고 다양한 연구에서도 한다라는 거 들어봤을 텐데 그렇게 뭔가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2002년에 나온 영화니까 한 3명의 어떤 초능력자들, 예지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시간에 범행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측을 과연 forecasting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예측이라는 뜻을 가지고 다 있는 단어인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과연 이 두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sales and demand forecasting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 워낙 중요한 분야다 보니까 1950년대 때부터 이 수요 예측을 위한 수많은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들이 또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요 예측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 또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번 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 예측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고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커절 모델링, 인과관계 모델링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주요 내용은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또는 타임 시리즈 모델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계열 예측 분석이라는 내용들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통계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바 모델 그리고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시계열 예측을 하는 최근의 방법을 소개를 하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우리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예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실 forecast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predic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들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공통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컨벤셔널한 퍼스펙티브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의 예측은 뭔가 되게 과학적이고 정량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것들은 forecasting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작업은 forecasting이다. 반면에 prediction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확하게 여기서는 예견이라는 뜻으로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예견.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에 근거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예측. 그냥 직관에 따라서 내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또는 내 허리가 아픈 걸로 봤을 때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뭔가 감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미래의 사건에 대한 추정이라는 점에서 동의를 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학적인 체계적인 forecasting과 뭔가 주관적이고 아니면 미신까지 포함을 하는 prediction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 회사에서 수요 예측, 판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라고 표현해? 점성술가라고 해야 되나요?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수요 예측을 하겠다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sales forecasting이 아니라 prediction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내년에 우리 회사 제품이 뭐 100만 개 팔려서 대박이 날 거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 거고 쪽박을 찰 것 같다라고 하면 또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의 prediction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 예지가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prediction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rediction이란 단어, 우리 앞에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predictive analytics.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나요? 예측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때 우리가 쓰는 prediction이라는 단어, predictive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 과학적인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을 여기서는 predic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prediction이랑은 다른 뜻이겠죠.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prediction을 합니다. 다만 prediction과 forecasting은 범위가 다릅니다. 또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orecasting이든 prediction이든 간에 둘 다 뭔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멍을 채우는데 forecasting에서의 구멍은 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판매 예측을 하겠다 또는 내년에 수요를 예측하겠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forecasting이 되는데 prediction에서의 구멍은 미래일 수도 있어요. 미래일 수도 있지만 꼭 반드시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 또는 무언가가 변했을 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머신러닝의 많은 프레딕션 작업들 중에 프라우드 디텍션, 금융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뭐 카드 부정사용이라든가 뭐 뱅킹에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프라우드 디텍션은 미래에 이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얘가 사기 거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역시 프레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 역시 프레딕션에 들어가죠. 똑같이 구멍을 채우는 건 맞는데 forecasting은 미래만 한정을 하는 거고 prediction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 것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이 forecasting이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그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이것은 predict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모든 예측은 prediction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prediction이라고 해서 예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prediction과 forecasting의 가장 큰 차이는 언제 어떤 시점에 무엇이 일어날지, 즉 미래 시점을 포함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점을 포함하고 있어도 prediction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forecasting이 prediction에 소속이 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 예측이라고 할 때 weather forecasting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weather prediction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네, 그렇죠. weather forecasting입니다. 날씨 예측이라고 한다면 내일, 모레 또는 특정 몇 시에 비가 얼만큼 오고 어느 지역에 뭐 날씨가 어떻고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점을 정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weather forecast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한 달 안에 언젠가 비는 오겠지 또는 지금 서울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데 저기 멀리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고 있을까? 오고 있지 않을까? 이걸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죠.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weather forecast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반면에 crime forecasting 또는 crime prediction 어떤 것이 맞나요? 요즘 실제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 범죄 예방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crime prediction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명시를 하진 않아요. 다만 기존의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의 빈도수라든가 뭐 유동 인구수라든가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치안의 수준 같은 것들을 모두 독립 변수로 활용을 해서 각 지역을 구획으로 나눈 다음에 이 지역의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다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한 시점을 정의하지 않으니까 크라임 프레딕션이 맞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컨벤셔널한 관점에서 정의를 한 거와 모던한 관점에서 정의를 한 게 다릅니다. 컨벤셔널한 관점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데이터가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감에 의해서, 초능력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프레딕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초능력자들이 나와서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컨벤셔널한 관점에서는 크라임 프레딕션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모던한 관점에서는 그 초능력자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범죄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크라임 포캐스팅이 되는 게 맞겠죠. 자, 이처럼 forecasting과 prediction, 우리가 똑같은 예측이라는 단어로 활용이 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또 다른 관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예측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forecasting이라는 것은 미래의 값을 추정하는 것.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외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는 이렇게 있는데 이 시점까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에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이것을 우리가 extrapolation, 외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forecasting은 이 외삽에 해당되는 거다. 반면에 prediction은 우리가 미래값도 물론이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들 또는 뭔가 미싱된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값을 추정해내는 것들은 predic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개 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체계적인 기법을 활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예측한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모든 퍼스펙티브를 기본으로 가정을 깔고 갑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가 디맨드 프레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디맨드 포캐스팅 또는 세일즈 포캐스팅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장의 목적은 앞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 미래 시점에 우리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얼마가 될 것인지 어느 시점에 얼마가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디맨드 프레딕션이 아니라 디맨드 포캐스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이라는 것을 왜 배워야 되는가? 이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배워야 되는가? 수요 예측은 산업공학 또는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다양한 학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 온 아주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왜? 수요 예측이 말 그대로 모든 비즈니스에서의 백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예측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모든 전략적인 그리고 오퍼레이셔널한 여러 가지 계획들, 의사결정들이 결국 수요 예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생산 계획을 또 짜고 재고 관리는 얼마나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근거가 디맨드 포캐스팅의 결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요 예측은 이 재고 관리의 핵심적인 인풋입니다. 여러분, 재고가 많은 게 좋은가요? 재고가 없는 게 좋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재고가 없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재고가 많으면 이 재고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재고를 항상 0으로 유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느냐?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을 들지 않지만 기회비용, 아웃 오브 스탁 코스트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왜? 수요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생겨서 주문이 막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공급할 물량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수요가 계속 살아있느냐? 다른 데로 가겠죠. 따라서 우리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있었다면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했던 그런 기회비용, 그것을 아웃 오브 스탁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의 합계를 최소가 되게 하는 최적의 재고 레벨을 결정하는 그런 연구가 특히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재고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외부의 수요가 얼마만큼일 때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니까 당연히 이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풋은 수요가 되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부품, 얼마만큼의 원재료를 언제 가져올 것이고 또 얼마만큼을 디스트리뷰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없으면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생산 계획 역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언제 몇 개 생산할 것이냐 당연히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수요가 없는데 마구마구 생산해 놓으면 재고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해 놓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웃 오브 스탁 코스트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재무 계획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가 존재해서 그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져야 레비뉴와 프로핏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분기 또는 내년에 얼마만큼을 벌 것이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나갈 것이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달에 많이 생산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인력을 어렵다라고 한다면 인력들을 보충을 해야 되겠죠. 또는 다음은 좀 유휴기간이기 때문에 인력을 좀 줄여야 된다라든가 이 휴먼 리소스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 예측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전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수요가 많다면 가격을 좀 올려도 될 것이고 수요가 적다면 가격을 좀 내리는 게 맞겠죠. 또는 가격에 따라서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을 줄여서 수요를 좀 늘린다라거나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수요 예측은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를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작업을 가지고 누군가는 수요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판매 예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의 제목도 단순히 디맨드 포캐스팅이 아니라 세일즈 앤 디맨드 포캐스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둘은 과연 다른 것일까요? 다르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수요라는 건 말 그대로 시장 측면에서 고객의 관심 측면에서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얼마나 살 의향이 있는지만을 고려를 합니다. 말 그대로 true demand죠. 반면에 세일즈는 말 그대로 실제로 판매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레비뉴, 매출이 발생했느냐 어떤 파이낸셜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문제는 디맨드가 그대로 세일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매량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른 요인들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인 디맨드에 이 베리에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됨으로써 최종적인 세일즈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베리에이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어떤 것들이 이런 디맨드와 세일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던 스탁아웃, 재고가 없는 거예요. 실제 수요가 있는데 당장 팔 게 없으니까 이 수요가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실제 수요보다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역시 얘기했던 가격. 트루 수요는 정해져 있지만 가격을 올려버리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실제 없었던 수요가 새로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willingness to pay, 기꺼이 고객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WTP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WTP보다 프라이스가 낮을 때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WTP가 변화하거나 또는 프라이스가 변화하거나 하게 되면 실제 수요는 일정할지라도 실제 수요와는 다르게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뭐 할인을 해준다라든가 갑자기 1+1 딜이 있다라든가 광고가 대박이 났다라든가 해서 뭔가 세일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쟁자들이 어떤 활동을 벌이느냐, 경쟁자들의 스탁아웃 상황, 경쟁자들의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상황, 경쟁자들의 프로모션 액티비티에 따라서 나의 판매량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실제 판매와 수요는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베리에이션을 정확하게 발라낼 수가 없다라는 데 있죠.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할 이 수요 예측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수요 예측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는 세일즈, 판매량 정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수요 예측 기법들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세일즈 데이터로부터 최대한 이 베리에이션을 발라내서 또는 노이즈를 발라내서 이 트루 디맨드만을 찾아낸 다음에 이 트루 디맨드의 어떤 추세라든가 경향을 통해서 실제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케팅이나 경제학에서는 이 세일즈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이 베리에이션을 명확하게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측에서는 베리에이션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에 의한 베리에이션인지까지 고려하진 않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은 이 노이즈 또는 베리에이션이고 실제 수요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찾아서 이것들의 패턴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면 이 마케팅 경제학에서는 이 베리에이션이 프라이싱에 의한 건지 컴피티션에 의한 건지 또는 프로모션에 의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발라내는 연구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프라이스 변화에 따른 효과라든가 또는 마케팅의 효과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이지 포캐스팅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세이지 포캐스팅보다는 디맨드 포캐스팅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요 예측은 비즈니스의 백본이고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1960년대부터도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비즈니스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독을 하는 비즈니스 또는 구매 판매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두 가지 비즈니스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구독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요 예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는 덜하긴 합니다만 구독자 수가 얼만큼 늘어날 것인가도 당연히 또 중요한 수요 예측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 일회성 구매 또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 수요가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수요 예측 기법들이 세계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정성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뭔가 점성술사를 데려와서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측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업계에서 여러 가지 업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저지먼트 또는 전문가 의견들을 바탕 종합을 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종합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시나리오 플래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용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델파이 기법입니다. 이 델파이는 고대 그리스 신전 이름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델파이 테크닉은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자 역할하는 모더레이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더레이터가 패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기차 수요가 몇 대가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여러 명의 한 5명에서 10명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건 물론 익명으로 물어보고요. 물어봤더니 그럼 누군가는 1000만 대, 누군가는 500만 대, 누군가는 2000만 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겠죠. 그럼 모더레이터가 이 결과들을 수합을 해서 평균은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고 이런 값들을 다시 이 패널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패널들이 보고 다시 본인들의 예측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충 이것들을 평균 내봤더니 한 1500만 대 정도가 나오더라 이번 라운드에서. 그러면 1000만 대를 예측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게 나보다 좀 많네. 그럼 나도 조금 올려주자. 1200만 대. 얘도 한 1000만 대. 2000만 대를 예측한 사람은 난 좀 많네. 한 1800만 대로 줄여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라운드를 거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도 사람이니까 남들이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1라운드에서는 이만큼 편차가 있었다면 점점 이 편차가 줄어들어서 특정 값으로 수렴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 10명에게 설문을 했더니 1500만 대가 예를 들어서 또는 이게 조절될 수가 있겠죠. 1600만 대가 내년 전기차 수요량으로 예측이 되었다. 결국은 사실은 정성적인 판단을 한 건데 나름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의 편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라운드를 되풀이한다라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결과를 패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수정할 기회를 준다. 한번 인터뷰하고 또는 한번 서베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라운드를 돈다라는 정도가 델파이 기법의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게 다예요.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한 명이 예측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10명이 예측한 거니까 훨씬 더 사람들의 신뢰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장에서 관심 있는 것은 정성적 기법이 아니라 정량적인 기법이 되겠죠. 정량적 기법 역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게 하나는 인과관계 분석이고 하나는 시계열 분석입니다. 자, 커설 모델링, 인과관계 분석은 말 그대로 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해내는 인과관계로서 수요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인 리그레션이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커즐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는 디퓨전 모델링이라는 기법입니다. 디퓨전 모델링은 주로 이제 마케팅 쪽에서 많이 활용된 신제품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만 7번 논문 발표가 디퓨전 모델링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 바스 모델에 대한 겁니다. 디퓨전 모델링에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신제품이 처음에 출시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S커브 형태로 확산이 일어나더라. 즉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구매하는 과정을 확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확산이 일어나는 과정을 소리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 이런 게 있구나, 나도 사봐야지 라고 해서 구매하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채널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매스미디어예요. 말 그대로 광고를 보고 사는 거죠. 또 하나의 채널은 word of mouth, 구전효과입니다. 친구가 쓰는 걸 보고 나도 사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의 크기에 따라서 확산의 속도와 패턴이 결정된다는 것이 디퓨전 모델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익스터널 팩터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익스터널 팩터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된다는 거. 즉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구매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구매 자체가 수요 또는 판매가 되겠죠. 이 분야는 특히 마케팅 쪽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장에서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파트이자 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되는 곳은 시계열 모델링, 시계열 예측 또는 시계열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시계열 예측은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제품의 과거의 판매 패턴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을 우리가 시계열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계열 예측에서 다른 변수들의 시계열 패턴을 고려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계열 모델링은 다른 제품 또는 다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최근 몇 년간 우리 제품의 히스토리컬 디맨드의 패턴만 활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96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다라는 방법이 사실 이 시계열 분석 쪽이고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익스포넨셜 스무딩 또는 아리마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테크닉들이 이 타임 시리즈 모델링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스태티스티컬 테크닉에 대한 내용들이 이 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커즐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커즐 모델링, 인과관계 모델링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리그레션입니다. 이 리그레션 회귀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x라는 베리어블과 y라는 베리어블의 관계, 특히 x라는 베리어블이 y라는 베리어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영향 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을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우리가 보통 y라는 변수는 종속 변수 그리고 x는 독립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y라는 변수를 반응 변수 그리고 이때 x를 리그레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x가 y를 결정지기 때문에 x를 설명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y를 이때는 explained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걸 막 섞어 쓰기도 하죠. 어쨌든 이 x와 y의 의미와 역할은 분명한데 우리가 forecasting에서는 x를 바탕으로 y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y를 예측치 forecast 그리고 x를 예측 변수 predictor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혼용돼서 사용되지만 다 같은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imple linear regression은 y라는 이 종속 변수 또는 response 변수가 x라는 설명 변수 또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의 크기가 베타라는 코에피션트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때 입실론을 보통 레지두얼, 우리나라 말로는 잔차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주로 이제 통계학에서 이 용어를 많이 쓰고 머신러닝 컨텍스트에서는 그냥 에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통계학에서는 이 레지두얼과 에러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관측된 밸류에서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통계학에서는 observed value에서 predicted value는 이 에러를 residua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에러는 observed value에서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는 true value의 차이를 에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은 일단 그냥 머신러닝 컨텍스트에서 이거를 residual 또는 에러라는 용어로 그냥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회귀 분석을 사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계학에서는 아주 엄격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뭐냐면 이 residual이 서로 독립적이면서 아이덴티컬리하게 분포되어 있다. 소위 얘기하는 IID 조건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인디펜던트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레지듀얼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 종속 변수의 값들이 서로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랜덤하게 샘플링된 각각의 이 옵저베이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연관이 있다라면 그 예측 결과 또는 추정 결과가 사실은 이니피션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통계학에서의 기본적인 가정이고요. 또한 이 레지듀얼들은 평균이 제로고 시그마 스퀘어의 베리언스를 가지는 분포를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추정된 결과가 편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회귀 분석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사실 회귀 분석을 수행해서도 안 되고 이 수행한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이걸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 때려놓고 에러만 적게 나오면 예측 결과만 좋다면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학술 논문 작성법에서 제가 이 머신러닝과 통계학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미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사실은 상당히 시계열 분석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계열 데이터는 이 IID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ordinary regression을 이용을 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때 우리가 베타 제로 또는 베타 1을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기본적인 방법은 리스트 스퀘어,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최소 자승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관측값과 이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실제로 예측한 값의 차이, 즉 에러의 제곱의 합을 로스 펑션으로 정의를 하고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아규먼트 민, 최소화시키는 베타 값을 찾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최소 자승법입니다. 추정된 베타 값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 external variable인 x 값을 주어졌을 때 해당되는 forecast, 즉 수요 예측 값을 추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커절 모델링을 이용한 수요 예측 방법입니다. 리그레이션을 통해 수요 예측을 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의 어떤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그레이션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주로 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진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나타내는 인덱스는 i고요. 1번부터 2번, 3번 쭉쭉쭉 해서 n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에 각 시점별, 예를 들어서 월별 판매량 데이터가 있다면 이거는 라지 t까지 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고 비용과 판매량의 관계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광고 비용에 따라서 판매량이 결정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판매량 데이터면 Y가 있고 똑같은 형태로 광고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또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랬을 때 각 지점별로 광고 비용이 다르고 판매량이 다를 거기 때문에 특정 시점 판매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의 관계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또 X도 해당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겠죠. 자, 이런 분석을 우리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즉 각 섹션, 각 지점별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각 지점이 아니라 한 지점, 예를 들어 3번 지점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X와 Y의 관계를 본다면 얘는 한 지점의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해서 리그레이션을 수행하는 형태를 패널 리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경제학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뭐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할 건 없고요.
주로 이런 리그레션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에 한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변수는 여러 개가 물론 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는 광고 비용이고 하나는 뭐 유통 비용이고 또 뭐 하나는 인건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광고 비용만 따진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입실론을 포함을 해서 각 지점별 광고 비용과 판매량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거는 리그레션으로 물론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베타 값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값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광고 비용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실제로 높아지는구나.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났다면 광고 비용을 써봤자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리그레션도 하기는 가끔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변수가 하나라고 한다면 방금 봤던 것처럼 최근 10년간 특정 지점 또는 우리 회사의 광고 비용과 마켓 판매량의 관계를 본다면 이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용한 리그레션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우리 회사의 광고 비용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이게 각 분기 또는 각 매 달별로 측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과 이 전달의 판매량 또는 이 이후 달의 판매량 얘네들이 연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스 섹션은 서로 다른 지점이 아니라 특정한 한 지점 또는 회사에서 지난달, 오늘, 그리고 다음 달 또는 어제, 오늘, 내일 이 판매량들은 당연히 서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IID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리그레션이 아니라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시계열 분석 모형들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은 비록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자체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계열 분석 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그레션에서는 이 엄격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리그레션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197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소비 지출 데이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에 해당되는 Y값, 예측하고자 하는 값은 소비 지출 값 자체가 아니라 분기별 증감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딕터 변수로는 disposable income, 소위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이 가처분 소득과의 관계를 본 거죠. 시계열 데이터를 쭉 찍어봤더니 지금 파란색이 인컴이고 주황색이 소비인데 확실히 뭔가 연관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점들을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이용을 해서 이 YT 값과 포캐스트 값과 소비지출 증감률과 XT 값, 각 시점별 이 가처분 소득 값을 가지고 다 분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점을 다시 다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을 통해서 해당되는 이 선을 찾아냈고 이 선에 해당되는 값이 0.55 더하기 0.28 XT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 XT, 가처분 소득 값을 집어넣으면 증감률을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사실은 저 선 하나로 이 관계를 표현하기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우리가 XT라는 변수, YT라는 변수가 있지만 시간이라는 T라는 정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각 시점에서 관측되는 XT 값과 YT 값을 그냥 뿌려놓은 것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시계열 예측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이 패턴들을 잘게 분해하고 그 트렌드를 파악을 함으로써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요가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것이 시계열 분석 방법입니다. 이처럼 같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커저 모델링을 통해서 리그레션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뒤에서 이야기할 시계열 예측 모형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요 예측의 어프로치, 접근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 둘 다 비슷하게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되지만 수요를 예측하는 기본적인 가정과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